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문제집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굉장히 저는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덜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점점 더 안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OECD 국가들이 교육 평가를 하는 그 피사라는 데에서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양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꾸준히 하면서 뭐 잘 국어 문제를 맞추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떠오르네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것이다, 2학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1학년 수준인지 2학년 수준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아이가 한 3, 4학년 수준인데 1학년 걸 보느라고 재미없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 획일적인 수준에 맞춘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이게 하나 있고,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보세요. 문제집을 펼쳐요. 이걸 문제집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글을 읽고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맞추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내가 무엇을 읽을지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글을 읽을 동기가 전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흥미있어 해서 비록 제목만 봤겠지만 책 제목을 보고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목차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들은 제목과 내용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뭐 공룡 이야기, 그러면 공룡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룡 가족 이야기 하면은 공룡이 등장하는 동화겠죠. 이렇게 아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추측할 수 있으니까 제목을 보고 나 이거 읽을래 라고 하는 자신의 흥미와 그게 동기로 이어져서 읽게 되겠죠. 그럼 읽을 때 목표도 생깁니다. 이때 목표는 이걸 읽어서 뭐가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재밌을래, 공룡이 나와서 공룡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러면서 은연중에 막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그 환경들 얘기도 나올 테니까 뭐 그런 거 재밌겠어, 나 그거 재미를 얻고 싶어 라는 목표인 거고, 그걸 완수하는 거죠. 그걸 달성할 수 있어요. 조금 뭐 지식을 다뤘다, 과학자에 대한 위인전이다, 이 과학자가 이런 걸 만들었대, 우와 재밌겠다,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은 발명가가 된 거지,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읽음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은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읽을 때 초반에 비록 자신한테 주어졌지만 초반에 거를 읽으면서 이런 거네, 우와 오늘은 나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겠어 하고 기쁘게 그 다음 내용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일 가능성은 정말 적어요. 자, 그래서 부족한 아이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좋대, 앞으로 이런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수능 국어도 잘 풀게 되자,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입니다. 자, 제가 약간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거의 2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스카이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저랑 만났는데, 이제 석사를 마치고 취업이 결정됐을 때까지 저랑 같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책 읽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뼛속까지 이과, 그리고 본인 말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 즉 전산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글 읽기에 정말 상극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수리적인 것, 전산적인 사고를 잘하니까 그쪽 전공을 하고 AI 쪽으로 해서 IT 쪽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지금 취업해서 또 회사에서의 뭐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글쓰기, 글 읽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몇 페이지를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용돈을 주시고, 책 읽기를 하고 이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좀 되게 단편적으로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뭔가 이해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뭐라고 써있는지 그냥 거기 써있는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다른 채널에 가보시면 이제 이해의 3단계가 있는데, 정말 글에 뭐라고 써있는지, 글이 정말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도 이것만 알라고 적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마음이 격앙되는데, 이런 식의 문화와 이런 식의 마케팅, 이런 것에 화가 납니다. 물론 살짝은 이걸 그대로 전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요. 근데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주의 깊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저 말이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꾸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러니까 저 말이 틀리기를 바라고 나는 이전까지 해오던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원리를 깨달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는데 기억도 안 나지만 밥상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밥을 제가 숟가락 들고 제가 스스로 먹을 때였겠죠. 이게 보기가 안 좋았대요, 아버지 눈에는. 그래서 제가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손으로 뭘 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왼손잡이였다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밥을 오른쪽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양손잡이가 돼요, 보통은. 그래서 편안하게 뭐 놀 때나 이럴 때는 왼손을 쓰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철저히 오른손잡이가 돼서 왼손을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러나 제가 오른손 팔이 부러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쓰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왼손잡이로 태어난 게 있구나. 저는 최근에 들어서 혹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남이 저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특히 다들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머니가 제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데 먹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너무 싫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밥그릇을 손으로 가리고 버텼죠.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제 밥그릇에 놓아지죠. 물론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다음 얘기지만 어쨌든 너무 싫어했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것 때문이 아닌가. 그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기저귀에 쉬를 하다가 점점 크면 이제 밤에 잘 때 기저귀에 쉬하지 않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아이를 부모님이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안 하고 자다가 이불에 옷에다가 쉬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자다가 애가 비몽사몽 하는데 앉혀놨는데 왜 쉬 안 하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때 굉장히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자기 몸의 것이잖아요. 자기 몸의 것이 밖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두렵고 꾸중듣고 야당 맞을 수 있는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모험심이 약하고 내가 뭔가를 시도한다거나 글 읽기에서 나의 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 교육이라고 하죠. 그게 그 배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많은 성격적인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의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왼손잡이로 계속 살지 못했던 것, 그냥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억지로 오른손잡이가 됐던 것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먼저 들었던 그 대학원생, 지금은 직장인인 그 사람이 겪었을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강압적이진 않더라도 문제집을 내밀어서 이거 하고 이거 풀어라, 오늘 이만큼 풀자, 이것은 독서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요, 아까 돌아가서 흥미 있고 그 흥미가 있는 주제, 흥미 있는 어떤 거리에 대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부모님이 아셔야 돼요. 아이를 관찰하고 너 이거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면밀히 관찰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나 저런 걸 좋아하나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 나눠서 이 아이의 관심의 스타일, 그냥 뭐 좋아하는구나 단순하지 않고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적절한 꼭 책이 아니더라도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흥미를 배가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됐을 때 재미있다는 것을 좀 증진시켜 줘야 돼요. 이건 그냥 부모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책으로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자, 책은 대체 불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나 할 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책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될 때 굉장히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거, 이걸 납득할 수 있도록 책 읽는 경험을 주시고, 또 역시 부모님 역시 그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들을 본다면 아이들이 책 읽는 게 좋은 거구나, 내가 유튜브에서도 보지만 책 읽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지는 않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최대한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외에 또 게임 외에 다른 즐거운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저의 오늘 이 영상의 초점은 그런 식으로 문제집 같은 식으로 문해력을 높이는 그런 것은 정말 좋지 않다. 다른 더 적절하고 유익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